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새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팀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주말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2위라는 돌풍을 일으킨 랑스를 상대해야 합니다. 랑스를 상대로 위기에서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맨체스터 시티가 구단 오피셜을 통해 베르나르도 실바와 2026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베르나르도 실바를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미 이제 그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포기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재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파리 지역지죠. 르파리지앵에서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중원의 공백을 메워야 할 남자라고 이제 기사가 올라와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골자를 놓고 보면요. 도입부가 파리의 리빌딩 과정에서 공격을 주도할 만한 요소가 아직 부족하다. 이 역할은 파리가 새로 영입한 한국 선수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본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그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는 네이마르, 메시, 베라티였는데 둘은 떠났고 나머지 하나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첫 두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메이커 공백을 드러내면서 무기력한 공격 끝에 모두 무승부에 그쳤다. 자이르 에메리는 아직 유망주이고 비티냐는 평범하다. 파리 코칭 스태프들은 이강인을 플레이메이커로 쓰고 싶어한다. 그가 뒤에서 은바페, 하무스, 덴벨레로 구성된 공격 3톱의 득점력을 촉발시켜줄 필요가 있다. 클럽의 선수단 구성 결정 및 이적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아직 이는 구동되지 않았다. 은바페가 2군에 박혀져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구단과의 마찰 때문에 은바페를 계속 쓰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급작스럽게 네이마르 떠나보내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베라티도 판매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출전시키지 않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덴벨레의 영입도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왼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전해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강인을 아직까지 플레이메이커로 쓸 수 없었다라는 소리인 건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마요르카 시절 이 역할을 잘 수행했다. 라리가보다 더 피지컬적인 거친 리그안과 또 이제 파리라는 상위권 팀에 적응해야 하지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마요르카는 이제 약팀이니까 상대 팀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파리 같은 경우는 상대 팀들이 아예 내려앉다 보니까 그 좁은 틈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라티가 처음 파리 생제르맹에 왔을 때보다 이강인이 더 검증된 선수다. 실제 베라티는 파리 생제르맹에 왔을 때 페스카라에서 왔는데 그 팀이 세리에 B팀이었거든요. 2부 리그 팀이었고 그때 당시 나이는 베라티가 만 20세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만 22세에 넘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 경험도 풍부하죠. 만 17세에 발렌시아에서 데뷔했고 또 이제 마요르카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엘리케는 이강인을 좋아하기에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원래 파리 생제르맹은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롤을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맡기고 싶어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고 다른 플레이메이커 영입을 포기했다. 즉 이강인에게 의존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그 스포츠존의 기사를 쓰기도 하는 이제 자멜이라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파리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적 수순을 밟고 있는 베라티가 잔류할 경우 이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구단 입장에서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에서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RMC 스포츠의 주필이라고 할 수 있는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 역시도 아직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있는 베라티 놀이는 알 아라비와 알히랄이라고 해가지고 베라티가 2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로 남아있고 8월 말까지 파리를 떠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 베라티가 떠날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강인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겁니다. 소제목으로 파리는 미드필더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마르코 베라티가 여전히 미드필더에 있다. 왜냐하면 만약 파리 생제맹이 여름 이적이 끝날 때까지 베라티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미드필더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의 미드필더 보강도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로 뭐라고 했냐면요. 특히 파리는 우선순위로 렌달 콜로 무아니의 영입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무아니는 최전방 공격수죠. 그러니까 지금 무아니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은 더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맹은 무아니 선수 본인과 계약에 합의한 게 확인됐다. 지금 이적료 협상 중인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그러면서 동시에 파리 생제맹이 미드필더 영입 어려움이 카드를 바꿀 수 있을까? 이강인은 물론 가끔 미드필더로 기용돼야 한다. 하지만 올 여름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마르코 베라티 역시 서류상 옵션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파리 생제맹에 머문다면 엘리케가 그를 로테이션에 복귀시켜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 이적 시장이 끝나봐야 그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엘리케 감독이 상당히 고집이 센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현재 그 파리 생제맹의 서류상으로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과 베라티 두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드필더 영입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강인과 베라티 이 둘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과연 엘리케 감독이 그 고집을 버리고 베라티가 남을 경우 로테이션으로라도 활용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리에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한 거죠. 구단 공식 SNS에서 이강인 선수의 메디컬 업데이트를 올린 건데요. 22일 화요일 메디컬 업데이트는 이강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왼쪽 사두근 부상으로 이강인은 적어도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최소 2경기에 결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문제는 파리가 현재 굉장히 부진한 시즌 출발을 알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2경기 모두 파리가 많은 패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첫 경기는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팀으로 등극을 했고요. 툴루즈와의 2라운드는 두 번째로 많은 패스를 기록한 팀이 됐는데요. 하지만 2경기 모두 무승부에 그치면서 패스만 많은 팀이 되고 말았죠. 2라운드의 문제는 일단은 이강인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배치를 했고 또 이제 그 밑에서 지원해주는 선수를 파비안 루이스로 선발 출전시킨 건데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이 정말 맞지 않았어요. 파비안 루이스의 패스가 이강인 쪽으로 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계속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선수가 리카 에르난데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왼쪽 측면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파리 입장에서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은바페와 덴벨레가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그 공격력이 그나마 살아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51분경에 이 둘이 교체 투입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식 포메이션도 약간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리는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4-3-3이지만은 공격 시에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제 3백 빌드업을 가져갔고 그리고 하키미가 윙처럼 올라가면서 3-2-4-1 전형으로 이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강인 선수가 1라운드에 비해 2라운드 때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1라운드에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잖아요. 그때 하키미가 올라가고 이강인 선수가 좁혀서면서 사실상 메짤라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 역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이 거의 왼쪽 측면을 밟고 다니는 왼쪽 측면에 국한된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51분경에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은바페와 덴벨레를 넣으면서 3-3-4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리카가 3백 빌드업을 가져갔고요. 반면 이제 하키미가 왼쪽으로 갔어요. 하키미가 왼쪽으로 가면서 하키미가 왼쪽 윙포워드처럼 올라갔고요.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처럼 올라갔고요. 그리고 은바페와 하무스가 투톱처럼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를 중심으로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가 역삼각형으로 중원을 구축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포진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바페와 하무스가 투톱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덴벨레가 오른쪽 윙 쪽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가 조금은 처진 형태로 역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은바페와 덴벨레 투입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선수 개인의 역량도 있었고요. 덴벨레 같은 경우는 워낙 드리블에 능한 선수잖아요. 은바페도 드리블을 곧잘 하는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바페와 덴벨레가 투입되기 이전에는 드리블 성공이 단 1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은바페와 덴벨레가 투입되고 나서 드리블 성공이 무려 10회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덴벨레의 역할이 정말 컸는데요. 덴벨레가 짧은 시간을 뛰고도 8번 드리블을 시도해서 6번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은바페가 2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켰고요. 이 둘이 8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니까 전체적으로도 10회로 늘어났는데요. 거기에 더해 그 파리의 주된 공격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덴벨레가 인사이드 가마차기 왼발 롱 대각선 크로스를 올리면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은바페가 받는 형태로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됐었거든요. 밑에 설명도 뭐냐면요. 덴벨레의 인사이드 가마차기 왼발로 수비수를 넘어 깊은 진영으로 연결되는 패스. 툴루즈를 상대로 여러 번 볼 수 있었던 공격 시퀀스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패턴의 공격 방식에서 59분경에 문전 왼쪽 구역을 돌파하다가 접는 동작 후 상대 파울을 유도해냈죠.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곧바로 이제 이를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 하키미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리스크를 드러내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은 은바페 덴벨레 투입 효과는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그 레키프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5가지 프로젝트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성공 공식을 찾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5가지를 지적을 한 건데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엘리케가 부임하고 6주가 지난 지금 리그앙에서 2무에 그친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성공 공식을 찾기 위해 특정 측면에서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5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시스템의 숙련화. 이게 계속 팀이 바뀌다 보니까 프리시즌 내내 바뀌어왔잖아요. 심지어 개막하고 나서도 바뀌었고 1라운드와 2라운드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숙련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 건데요. 포메이션을 표준화하기입니다. 확고한 포메이션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선발 라인업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숙련화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세 번째, 하무스를 더 잘 활용하기. 현재까지 첫 2경기에서 하무스가 고립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1라운드도 2라운드도 패스 네트워크에서 하무스에게 연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골을 넣기 위해서는 하무스한테 볼 배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배치된 공격에서 진전을 보이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상대팀들이 지금 2경기 연속 아예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공간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격 패턴에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보이면서 만들어가서 골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세트피스에서 랜드마크 찾기.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공격이 잘 안 풀릴 때는 세트피스에서 이제 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현재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슈크리니아르 같은 키가 큰 그리고 세트피스에 강한 센터백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랑스와 홈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랑스는 어떤 팀이냐면요. 원래 그 랑스가 2015-16 시즌부터 2019-20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리그 2, 그러니까 2부 리그에 있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은 프랑크 S 감독 밑에서 2019-20 시즌에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0-21 시즌에 승격팀임에도 리그앙에서 깜짝 7위를 기록하면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21-22 시즌에도 7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대망의 지난 시즌에는 깜짝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브레스트와의 개막전에서 깜짝 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3으로 패하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고요. 이어진 스타드렌전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스타드렌은 프랑스 리그 앙에서 상당히 강호니까요. 원래 그 김민재 선수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지난 2022년 여름에 김민재 선수 영입에 근접했으나 나폴리가 이제 하이제킹에 성공하면서 영입에 실패는 했지만은 상당히 좋은 팀이죠. 특히 그 맞대결 당시에 스타드렌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지난 시즌 2위 팀이니까 1무 1패로 시작했다는 거는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타드렌이 시즌 초반 부진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파리 생제르맹과 조금 유사점이 있어요. 주축 선수들이 떠났는데 그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핵심 미드필더인 세쿠 포파나와 주포인 오펜다가 이적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세쿠 포파나의 자리는 일찌감치 안디 디우프를 영입하긴 했어요. 바젤에서 이제 영입을 한 건데요. 문제는 오펜다의 빈자리 영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L의 Y가 있긴 한데요. Y 영입이 바로 이제 스타드렌과의 경기 당일에 있었습니다. 2라운드까지 Y를 쓸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Y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0세의 어린 공격수지만은 2020-21 시즌 데뷔 시즌에 18경기에 출전해서 3골 1도움을 기록했었고요. 2021-22 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해서 두 자릿수 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10골 2도움을 기록했고요. 또 지난 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해서 19골 6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하면서 프랑스 리그앙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랑스는 지난 2라운드에 베스트 11에 2명의 선수를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존 왼쪽 풀백인 마차도와 그리고 세쿠 포파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입한 안디 디우프가 이름을 올린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우프가 포파나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또 이제 Y가 오펜다의 자리를 그대로 이제 잘 메워준다면은 랑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포지션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대로 기존 주축 선수들이 다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 두 부분만 잘 해결하면은 그러면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역대 맞대결 전적은 88전 42승 21무 25패로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랑스가 승격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요. 2승 2무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서로 각자의 홈에서 2승 1무 무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홈이니까 아무래도 파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는 3-4-2-1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 경기에서는 Y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풀지니와 소토카가 이 선에서 공격 지원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마차도와 프랑코프스키 좌우 윙백에 디우프와 압둘 사메드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되고요. 단소를 중심으로 메디나와 그아디가 이제 3백을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골문은 삼바 골키퍼가 지키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에도 4-3-3으로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은바페가 실질적으로 투톱처럼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요. 하무스 원톱에 은바페, 덴벨레, 좌우 윙포워드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를 중심으로 아마도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도 없고 지난 경기에 파비안 루이스가 너무나도 부진했었기 때문에 자이르 에메리의 파트너로 비티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좌우 풀백은 하키미와 리카. 근데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리카가 센터백으로 가면서 하키미가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고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되는 그러면서 이제 마르키뉴스가 3백 빌드업을 가져가고 덴벨레가 위아래로 오가고 또 이제 하키미가 위아래로 오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누누 멘데스가 정상 폼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 때문에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한 상태거든요. 어쨌건 이강인이라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도 없는 상태에서는 은바페와 덴벨레를 무조건 선발 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랑스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리옹, 니스, 마르세유, 클레르몽, 그리고 스타드렌, 스트라스부르로 이어지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리옹은 현재 시즌 초반에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2전 전패거든요. 하지만 리옹도 어쨌건 원래 기본적인 전통의 명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스도 뭐 최근에는 상당히 좋은 성적들을 올리고 있는 구단이고요. 마르세유는 파리 생제르맹의 라이벌 구단이죠. 그리고 클레르몽도 지난 시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면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올렸었고, 스타드렌 힘든 팀이죠. 스타스부르 지난 시즌 안 좋았으나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비에이라 감독 밑에서 또 이제 첼시와 협업을 통해서 첼시 유망주들을 임대로 데려오면서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반등을 하면서 흐름을 쭉 이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